아직 많이들 안 들어오셨네요. 진퇴양난이네요. 최대한 6시까지는 마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요. 일단 원장님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고 그건 자 3순위까지 중간 부분 3순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그 징수금은 뭘 포함하느냐면 여러분 공과금 있죠.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우리 4대 보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아시죠? 건강보험, 연금보험 해가지고 그 4대 보험, 그 보험료. 그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조세라 그러거든요. 준조세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을 먼저 4순위로 배당받아 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전제가 우리 중간 부분의 전제가 뭡니까? 지금 현재 세금이 법정 기일이 담보물권부 채권보다 앞선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해세 포함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죠? 당해세는 원래 당연히 먼저 받아가는 거니까 당해세를 포함해서 모든 세금 법정 기일이 다 빠르니까 법정 기일이 늦은 세금은 늦게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담보물권보다. 그 다음 5순위 보시면요.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조세랑 공과금 두 개가 경합하면요. 무조건 조세가 앞섭니다. 조세하고 공과금이 자 공과금 가령 연금보험 뭐 채권이 있어요. 국민연금 그 공단에서 연금보험료 채권이 있고 조세 채권이 있다고요. 얘 법정 기일이 더 빨라요. 빠르더라도 무조건 조세가 먼저 받아갑니다. 조세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둘이 경합할 때는 먼저 받아갑니다. 조세가. 그래서 조세 다음 순위의 말 이해되시죠?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항상 조세보다는 후순위입니다. 공과금이. 그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등기보다 앞서는 구국민의료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잠시만요.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설정 등기보다 뒤지는입니다. 앞서는 게 맞구나. 예, 맞습니다. 예. 저도 헷갈렸습니다. 예. 앞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조세 채권은 항상 먼저 받아가고 먼저 채권 더 우열관계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이 공과금인데 공과금 중에서 공과금은 다시 뭐랑 비교를 하느냐면요. 공과금도 담보부 채권하고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즉 법정기일 여부에 따라서 얘가 빠르면 먼저 받아가고 얘가 늦으면 뒤에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는 거는 먼저 받아간다는 겁니다. 5순위로. 이해하시겠죠? 예. 4대 보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과금은 4대 보험료. 보험료랑 보험금은 다르죠? 예.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그러고요. 보험료는 우리가 월 납부하는 그 금액을 보험료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6순위가 저당권 전세권이에요. 담보되는 채권. 그죠? 이게 담보부 채권입니다. 아까 앞서는 공과금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부 채권이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순위가 뭐가 나오죠? 임금 기타 근로관계 즉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 이해되십니까? 네. 왜냐면 아까 법 규정 때문에 그래요. 법 규정이 담보물권부 채권이 나오고 임금채권이 나오면 무조건 임금채권은 뒤로 밀려버립니다. 담보물권부 채권이 없어지면 임금채권은 앞으로 쑥 올라가 버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담보물권부 채권이 나오면 무조건 임금채권은 뒤입니다. 다만 3개월치 3년 퇴직금 요거는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뒤로 쫙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담보물권부 채권이 나오면 임금채권이 상당히 불리해지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담보물권부 채권이 없는 경우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 이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중간 부분 우리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8순위가 뭐냐?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요번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즉 4대 보험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대 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등기보다 후인 4대 보험료. 이해하시겠습니까? 공과금과 담보물권부 채권은 원래는 동순위 즉 우열관계는 법정기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앞서는 거는 먼저 배당받아가고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부 채권보다 뒤지는 경우에는 뒤에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뭐로 보시느냐면 담보물권부 채권을 기준으로 봐요. 근데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다 담보물권부 채권이 사실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이 중간 부분 지금 표 중에서 중간 부분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세채권 중에서 당해세냐 비당해세냐를 먼저 판단해서 당해세가 있으면 당해세는 무조건 담보물권부 채권이 있으니까 당해세는 무조건 먼저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 비당해세는 다시 법정기일을 가지고 담보물권부 채권이랑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기일이 앞서면 조세채권이 먼저 받아가고 지금 전제가 앞서는 거를 전제로 이야기하니까 얘가 먼저 받아가고 세금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과금은 다시 또 담보물권부 채권이랑 다시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정기일 가지고 법정기일이 공과금이 앞서면 얘가 먼저 받아가고 공과금이 얘보다 뒤지면 얘가 뒤에 받아가고 공과금이. 이해하시겠죠? 그럼 7번, 8번이 이렇게 되는 7순위, 8순위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네. 무조건 앞선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채권은 조세채권보다도 앞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채권은 공과금 채권보다도 당연히 앞섭니다. 공과금 채권보다도. 그러니까 7순위, 8순위가 서로 경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임금채권 먼저 받아가고 담보물권부 채권보다 후순위인 공과금은 그 다음에 받아가는 거예요. 기준을 항상 담보물권부 채권으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우열관계 기준을 즉 저당권 있으면 저당권 가지고 딱 그 기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 자, 지금 이제 중간 부분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앞부분 그 앞에 첫 번째 부분 맨 왼쪽에 있는 부분 보시고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 보시면 이제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앞부분 뭐냐면 매각재산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즉 담보물권부 채권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전제가. 예. 그럼 제일 처음에 1, 2, 3까지는 똑같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순위로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해세가 나옵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늦다 하더라도 무조건 담보물권부 채권보다 앞서요.
그래서 4순위가 당해세가 되는 겁니다. 5순위는요. 담보물권부 채권이 되겠죠. 보세요. 5순위 보세요.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얘랑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얘랑 얘가 5순위로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랑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랑 둘 사이에 경합이 되면요. 네. 안분배당합니까? 안분배당해요? 같은 순위니까 안분배당합니까?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항상 우열관계가 정해집니다. 왜냐? 대항력을 이 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 0시로 했기 때문에 둘 다 5순위에 적혀 있지만 항상 5순위에 적혔단 말은 누가 앞설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5순위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열관계는 항상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전 0시로 정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두 개랑 서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겠죠. 항상 가령 그애가 아까 그랬잖아요. 12월 2일 날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1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 얘는 12월 2일 날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전입신고 먼저 그럼 얘가 먼저 배당받아가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전입신고한 그날만 저당권 설정 안 하면 돼요. 그날만 만약에 그날 바로 저당권 설정하면요. 저당권 먼저 받아가요. 저당권이 먼저 받아가는 그런 이제 위험이 생깁니다. 자, 그게 5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순위가 임금, 기타 근로관계에 대한 채권이 6순위가 됩니다. 7순위부터 볼까요? 일단 7순위 볼까요? 7순위 국세지방세, 즉 조세채권입니다. 조세채권. 7순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세채권이에요. 조세채권이 7순위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왜냐? 담보물권부 채권이 딱 등장했어요. 등장하면 일단 임금채권 뒤로 밀리잖아요. 뒤로 밀리는데 이제 임금채권 밀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 세금이랑 서로 병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하고 임금채권은 누가 우선합니까? 임금이 항상 우선해요. 그래서 임금이 6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세채권이 7순위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및 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조세채권 다음에 나오는 공과금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공과금 채권. 공과금 채권은 항상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9순위가 일반 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맨 오른쪽 매각 재산의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즉 담보물권부 채권이 이번에는 이제 없는 경우입니다. 네,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없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간단해져 버립니다. 1, 2, 3순위 갖고요.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임금채권 그냥 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5순위는요. 조세채권입니다. 조세채권. 조세채권하고 공과금채권은 서로 경합하면 무조건 조세채권이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5순위가 조세채권이 되고 6순위가요. 공과금 채권이 되는 겁니다. 공과금. 그 다음 7순위가 이제 일반 채권자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교재 20페이지 프린트물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배당 관련 사례 좀 볼게요. 자, 1순위로 자, 여기서 제가 순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순위라는 표현을 얘가 먼저 등기했다 이 말입니다. 얘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했다 이 말입니다. 순위라는 표현이. 그냥 배당 순위가 1순위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먼저 했다라는 순위입니다. 표현을 붙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순위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1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1순위라 했는데 요 순위라는 표현은 먼저 접수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쭉 두 번째로 1번 건재당 부채권입니다. 그냥 1번 건재당권이 말은 1번 건재당권부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건재당권이 있는 채권. 채권이 없는 재당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채권 항상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 건재당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재당권 이 말은 건재당권부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2번. 자, 이 권리자를 갑을 병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이 500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자, 만약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이 나왔어요. 채권자들이 3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얘들을 배당받을 때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면 그럼 배당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금 전제가 배당할 금액이 2천만 원, 즉 경매를 했더니 2천만 원에 낙찰됐다 이 말입니다. 배당할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채권의 우열 관계부터 따져야 됩니다. 자, 갑이 앞서느냐, 을이 앞서느냐. 동순인 거 아세요? 네. 동순입니다. 갑과 을은 동순입니다. 왜 그러냐? 가압류 채권은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가압류를 해놨어요. 만약에 가압류 채권이 얘랑 동순위가 아니다, 항상 우선 변제권이 있는 얘가 선순위다라고 하면 어떤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 그 이후에 저당권 무조건 계속 설정하겠죠. 가압류 채권자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대법원이 보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가압류 채권과 저당권이 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답니다. 동순위로. 법률에 규정은 없어요. 그냥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 실무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사이에 가압류 채권, 저당권 있으면요 동순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동순입니다. 가압류나 2번 저당권 설령 얘가 동순이라 하더라도 가압류가 앞서잖아요. 동순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두세요. 가압류 채권이 먼저 돼 있고 만약에 가압류 채권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후순입니다. 얘는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당연히 후순입니다. 얘가 먼저 나와버리면 2번 을하고도 동순이 되고요. 3번 즉 2번 건재당권자하고도 역시 동순위가 돼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1번과 2번 즉 을과 병 사이의 우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을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고 물리는 모순 관계가 발생해 버립니다. 모순 관계가 발생하면 배당을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 통설과 판례는요 안분 후 흡수설을 취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일단 안분을 합니다. 일단 안분을 해요. 안분은 이제 비례배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합치면 얼마죠? 5천. 그럼 500. 그러면 얼마죠? 10분의 1이니까 일단 안분한 금액 옆에다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200. 얘는 얼마죠? 600. 얘는요? 2배니까 1200이겠죠. 그죠? 합치면 얼마가 나옵니까? 2000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합치는데 2000 안 나오면 안 돼요. 계산 잘못하신 겁니다. 자, 이래 되죠. 일단 안분했어요. 그 다음에 흡수설입니다. 흡수를 합니다. 흡수는 우선권이 있는 사람만 흡수를 합니다. 여루에 있는 채권자한테. 동순이죠. 동순이죠. 얘는 흡수할 거 없어요. 우선권이 없으니까. 판례가 동순위로 봤거든요. 우선권이 흡수할 거 없어요. 얘 흡수할 거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를 흡수하면 됩니까? 자기가 600만 원을 안분 받았어요. 자기 채권 금액을 지금 1,500이죠. 그럼 얼마가 부족합니까? 900 부족하죠. 그럼 900만 흡수. 욕심스럽게 다 흡수하면 안 돼요. 900만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500 되죠. 얘는 그대로 200. 아 300입니까? 아 이거 밑에는요. 900 뺏겼으니까 300. 자 이제 병이 갑한테 흡수할 수 있습니까? 동순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배당받을 금액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사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사례를 세 가지를 적었는데 사례 3번은 상당히 어려운 사례입니다. 최고 난도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해설을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숙제로 일부러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3번 사례는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 하고 일단 1번, 2번 사례만 아시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 1순위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그냥 갑. 자, 역시 1순위, 2순위, 3순위란 말은 배당 순위가 정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 순서상 얘가 먼저 했다 이 말입니다. 즉 가압류를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고 비당에서, 즉 비당에서의 법정 기일이 근저당보다 늦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의 우열 관계부터 따져야 됩니다. 둘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동순입니다. 그러면 가압류, 즉 갑과 병, 세금은요. 세금 비당해서라는 조세 채권이 가압류 채권보다, 얘는 우선 변제권 있죠. 조세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얘는 우선 변제권 없어요. 없어요. 다만 근저당의 경우에는 짜고 채무자가 사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동순위로 본 거예요. 세금 사회 행위로 내가 없는 세금을 국가가 만들어서 낼까요? 그런 경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례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우선 변제권 없고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비당해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가압류 채권자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관계에서는 병이 우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을하고 병만 따지면 돼요. 을하고 병은요. 누가 앞섭니까? 군제당. 비당해서의 법정 기일이 얘보다 늦다고 했으니까 얘가 앞서는 거예요. 역시 어떻게 됩니까? 물고 물리는 모순관계가 발생해버리죠. 물고 물리는 모순관계가 발생하면 무조건 안분입니다. 일단 안분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분, 배당할 금액은 얼마죠? 1,500? 500? 네. 500만 원입니다. 곱하기 1000분의 300 하면 150입니까? 예, 그 다음에 200, 그 다음 150. 역시 합치면 500 나와야 돼요.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흡수를 하면 됩니다. 흡수. 자, 우열관계가 있는 것만 흡수를 해요. 자, 갑 보세요. 갑, 우열, 뭔가 우선합니까? 없죠? 갑은 우선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럼 일단 그대로 150. 얘는요? 우선하죠? 네. 200 받았죠? 안분. 원래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이죠? 그러면 200만 원만큼만 땡길 수 있다고요. 근데 땡길 금액이 150밖에 없어요. 그러면 150밖에 못 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350. 일단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로 이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우열관계 봐야 된다고요. 누가 앞섭니까? 비당해세가 앞섭니다. 네, 비당해세가. 그럼 얘는 자, 지금 다 뺏겼으니까 제로잖아요. 제로라고 그 기준을 제로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분한 금액이 150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부족한 겁니까? 150을 부족해. 그럼 150만큼만 땡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150, 마침 150이 있네요. 네.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침 딱 150이 있어요. 150 땡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 150 되고 350 되고 제로 돼버립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사례, 두 가지 사례 여러분 보셨고요. 요 두 가지 사례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그죠?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배당 순위표 있죠? 배당 순위표는 서로 간에 이제 물고 모순되는 관계를 아예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아까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하고 저 담보물권부 채권이 나오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 경우에 그냥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판례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관계를 그냥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순위 표대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당 순위표로 안 되는 게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가압류 채권이 등장해버리면
가압류 채권, 압류 채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 채권하고 압류 채권 차이가 뭐죠? 가압류는 아직까지 집행, 즉 판결문 안 받은 상태고, 압류는 이제 판결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가압류 채권, 압류 채권 다 마찬가지로 기회가 딱 등장하는 순간 그 뒤에 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올 수 있잖아요. 저당권 따라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따라 나오게 되면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그냥 동순위로 봐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동순위로 봐버리는 순간 이제 모순 관계가 발생해 버린다고요. 모순 관계가 발생하면 안분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흡수를 한다. 정리되십니까? 예. 표로 해결이 되면 표로 가는 거예요. 그냥 표대로 가는 거고, 표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모순 관계가 발생하면 안분 후 흡수설을 취한다. 그게 우리 통설 판례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례 3번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의 숙제로,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냥 빼버릴까 하다가 이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배당의 이제 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자, 그다음 실무에서는 발생합니다. 네, 실무에서는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배당표를 만들면요, 배당표를 만들어 가지고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배당 이의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배당 이의를 하면 나중에 배당 기일에 참석해 가지고 배당 이의를 해야 돼요. 배당 이의를 하고 그 이의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배당 이의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송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절차예요, 그게. 그래서 배당 이거는 아무나 이 계산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배당 계산해 보라고 하면 못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권리의 소멸, 인수, 배당 관계. 자, 이제 우리는 우선 채권이 뭔지를, 이제 채권의 우열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채권의 우열 관계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돼 버렸어요. 낙찰이 되면 매수인이 누굴 말하는 거죠? 낙찰자. 예, 낙찰자라는 용어는 이제 법률상 용어로 낙찰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부담을 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담이 없어지는 경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2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유의해서 소재주의와 인수주의에 관한 사례가 나오죠. 그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저당권이라는 말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없어요. 그 다음에 2순위 가처분 채권, 그 다음에 3순위 전세권, 4순위 근저당권. 자, X라는 부동산에 이런 권리들이 쭉 있더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에. 예? 질문하신 거 아니죠? 예. 자,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낙찰 대금을 내고 나면 이 권리들이 다 없어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살아남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그럼 그 채권의 우열 관계를 알아야지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의 경우는요, 매각이 되면요, 즉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해요, 저당권은. 자, 아주 간단해져 버립니다. 1순위로 근저당이 딱 나와 버렸어요. 얘 경매가 돼 버리면요, 매각이 돼 버리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없어져 버려요, 매각이 되면요. 그럼 얘보다 후순위 애들은요 다 소멸해 버립니다.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높은 가격으로 써내겠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자, 1순위
자, 매각으로 소멸이 되는 권리, 경매가 되면 소멸이 되는 권리로 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채권입니다. 저당권, 압류채권. 압류채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럼 가압류채권은요? 당연히 소멸입니다. 압류, 가압류채권은 무조건 다 경매가 돼버리면 소멸이 돼요. 압류, 가압류는요. 무조건 소멸하고 저당권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소멸됩니다. 가처분은요? 안 돼버립니다. 얘는 경매가 돼도 소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제일 먼저 소멸되는 제일 첫 번째 우선하는 권리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얘가 되는 거예요. 예. 얘가 되면 그럼 얘보다 후순위에 있는 애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건 다 없어진다고. 그럼 남는 거는요. 가처분만 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만약에 가처분이 밑에 가 있으면요?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근데 제가 보통 대부분의 교재들이 그냥 다 소멸한다고만 돼 있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모든 가처분이 다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교재는 없더라고요. 제가 다 이 경매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봤는데 모든 책들이 가처분은 다 소멸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보다 후순위 있으면.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도 있어요. 가령 아까 그 가처분 중에 뭐냐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는 아까 사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갑이 이거 위조한 거을 병 이거 예고 등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 얘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즉 병이 현재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처분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요. 그럼 가처분 등기가 돼요. 근데 가령 그 가처분 등기보다 병이 먼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때 가처분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고요. 왜 안 없어지느냐면요. 갑이 가지고 있는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얘의 물권에 의한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고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채권이란 말은 채무자한테만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한테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가령 누가 그 부동산에 들어오더라도 나는 누구에게도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물권은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가처분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후순위인 경우에도 가처분의 사실상 피보정 권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보정 권리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경매로 물건을 취득했어요.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누군가가 샀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다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경매로 그거 산 사람은요? 경매로 그거 산 사람은 부동산 뺏기잖아요. 그럼 걔는 권리 구제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예? 그게 우리 민법 500 몇 조인가요? 580 몇 조인가? 570 몇 조인가 나오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아십니까? 예. 역시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 부동산은 뺏깁니다. 그래서 경매를 들어가실 때 가처분의 그 피보정 등기부의 가처분 피보정 권리가 뭐라고 나와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하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있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피보정 권리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일단 경매 들어가는 거 유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매수 신청하러 가면 피보정 권리를 잘 보셔야 된다고. 가처분이 밑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보정 권리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면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새로 매수인이 그거 경락받은 낙찰자가 대금 다 내고 소유권 취득 일단 했다 하더라도 승소 판결 받게 되면 걔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뺏겨 버립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가처분해서 승소 판결 받잖아요. 승소 판결 받으면 자, 뭐 하러 갑니까? 단독으로. 그죠? 등기하러 가잖아요. 그 말소 신청하러 갑니다. 말소 신청하러 갈 때 다른 이해관계인 또 나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 것도 같이 뒤에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말소 신청해 버립니다. 가처분만 돼 있으면. 암만 바빠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눈빛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눈빛을 보여서
자, 누구 소유입니까? 갑 소유입니다. 그럼 갑은 일단 을, 병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럼 그 전에 얘가 미리 뭘 했느냐? 가처분을 해뒀단 말이야. 자, 승소 판결 받았어요. 승소 판결 받았는데 만약에 얘가 소송 중에 가처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정액에 다시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럼 갑은 이제 이 승소 판결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받았습니까? 을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 받으면 을병 말소 신청해야 되잖아요. 을병 그럼 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단독으로 할 때 같이 해버립니다. 가처분이 돼 있으면 얘까지 그냥 같이 말소 신청해버리면 다 지워줍니다. 근데 만약에 가처분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요. 자,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 을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 근데 병이 소송 중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정에게. 자, 그러면 가처분이 안 됐습니다. 그럼 승소 판결 받았어요. 말소 신청, 당연히 말소 신청 혼자 단독으로 하러 가는 겁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거든요. 혼자 단독으로 신청하러 갑니다. 말소 신청. 등기부에 딱 보니까 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말소 소송을 또 하셔야 됩니다. 소송 또 하셔야 돼요. 물론 이깁니다. 이기겠죠. 다만 못 이기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못 이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선이 위조인데요. 통정 허위 표시 아닌데요. 위조인데요. 그런데도 못 이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생길까요? 여러분 다 배우신 겁니다. 민법에서. 등기부 시효 취득입니다. 등기부 시효 취득하면 얘가 패소해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처분은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이해되십니까? 가처분이 돼 있으면 얘가 등기부 시효 취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질까요? 그러니까 등기부 시효 취득의 요건이 뭡니까? 일단 10년만 기억나시죠? 예. 그냥 점유 시효 취득은 20년, 그건 10년, 그것만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죠? 등기하고 10년인데 중요한 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셔야 돼요. 자, 뭐 어떤 점에서 걸리느냐? 일단 선의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죠? 가처분이 돼 있는데 이미 등기부에 선의라고 보기가 힘들어져 보여요. 거기다가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도 또 힘들어져요. 이미 가처분 돼 있고 소유권자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등기부 시효 취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가처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집에 가기가 싫어지네요. 자,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소유권 안 넘겨줘요. 그럼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하겠죠. 자, 소송 중에 만약에 가처분 안 해뒀어요. 소송 중에 얘가 가령 병에게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가처분 안 해뒀어요. 네. 자, 중간에 팔아버렸어요. 승소 판결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왜냐? 소유권자가 현재 병이기 때문에. 병은 유효한 소유권자예요. 가처분 안 돼서 유효한 소유권자입니다. 얘가. 그죠? 그러면 을이 병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소송해도 집니다. 소송을 하는 거는 을 마음이죠. 소송하면 진단 말이에요. 왜냐? 얘가 진정한 권리자이기 때문에요. 을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도 집니다. 갑을 상대로는 이기지만 진다고요. 그럼 결국 얘는 등기를 못 가져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가처분을 해뒀어요. 가처분을 해뒀어요. 그러면 자, 나중에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 사이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때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자기가 을이 이제 이겼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면서 이 가처분에 반하는 등기, 즉 병 등기, 말소 신청까지 같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간접.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처분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가처분이 안 돼 있으면 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병이 그렇죠. 이중매매.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103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그때는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적극 가담이라는 게 얘 팔만 없는데 계속 가서 상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 그 정도 해야 적극 가담입니다. 판례가 이야기하는 적극 가담이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악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경우에 가처분 해둬야 되고, 이때는 가처분을 해두면 유익하죠. 왜냐, 가처분을 안 해도 뺏어올 수는 있습니다. 정을 상대로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하지 않는다면 뺏어올 수는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등기부 시효 취득도 얘가 점유 기간이 길어져 버려. 위조해서 점유 기간이 길어지면 전 점유자의 그 점유도 승계하잖아요. 그럼 이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 시효 취득도 사실 조금 힘듭니다. 뭐 하다가 여기 갔죠? 아, 가처분 그 밑에 이거 하다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네요. 근데 뭐 다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자, 1순위 가등기. 일단 전제가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다음에 2순위 가처분 채권자란 말이죠. 3순위 근저당, 4순위 전세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동산에 이러이러한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 X라는 부동산인데 이러이러한 부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매각이 됐다는 겁니다.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했어요.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권자가 됩니다. 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인수를 해야 되느냐? 뭐는 없어지고, 그 기준이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지금 전제가 여러분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우리 가담법에 보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후순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례 보면 그 3번 사례에 다만에서 네 번째 줄이죠. 다만 이 위 경우에 1순위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즉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면, 가등기의 종류는 담보 가등기와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담보가 아니라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면,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돼 버려요. 얘도 안 되죠.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 버려요. 따라서 이거는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 버립니다. 인수해 버려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가등기와 가처분을 다 인수해야 되는, 그래서 경매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그거 나오면 이제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조심하세요. 앞에 뭐 예고 등기 보이더라,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등기부에 피보전 권리가 항상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보니까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더라, 그럼 역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걸 보시고 이제 22페이지. 자, 권리의 종류, 그 다음에 인수 소멸 여부 나오죠? 그죠? 자, 보시면 권리의 종류에서 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 나오죠? 담보 가등기는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후순위, 즉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담보 가등기랑 22페이지입니다. 담보 가등기와 저당권 등기는 전부 없어집니다.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무조건 다 없어집니다. 얘들은.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 이런 용익 권능이 있는 그런 권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옆에 보세요. 인수 소멸 여부가 저당권 등기나 압류 등기보다 선순위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입니다. 즉 매각 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이거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금액 써내면 안 되겠죠. 후순위면요, 소멸한다. 이미 사례를 통해서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단 말은 무슨 이야기죠?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하면 확정일자 나오면 안 돼요. 대항력 있으면 주민등록 거기다가 인도 그것만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3순위 아까 돼 있었잖아요. 소액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 예? 아니 합당해야 되는데 그 합당하다는 전제하에서 대항력만 있으면 됩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은 확정일자 안 받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지금 그래서 대항력 있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이라면 대항력이 있단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단 말은. 여기서 여러분 대항력 있는 주택 상가 임차권이란 말은 얘보다 선순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보다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어떻게 되느냐? 자, 위와 같음이란 말은 만약에 대항력을 즉 먼저 갖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이 안아야 돼요. 인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뒤에 갖췄다라고 하면 그때는요 없어지는 겁니다. 뒤에 갖췄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즉 그 임차인은 돈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집. 이해하시겠죠? 네. 만약에 주택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단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담보 채권보다 먼저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전세 보증금을 낙찰이 됐는데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죠? 대항력이 있으면 여전히 매수인이 남은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대항력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으면요. 대항력이 없단 말은 얘보다 후순위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보다 후순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그때는 그냥 나가는 거고. 그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뭔지 아시죠? 네. 자, 매매에서 건물만 을이 소유권이 전했어요. 건물만 을이 소유권이 전했어요. 자, 을은 이 토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까? 네.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지죠? 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집니다.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하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그럼 그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까?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달라요. 예. 법정지상권은 규정이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법정지상권은 가집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집니다. 자, 그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다음 특수지역권 같은 경우도 위와 같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얘도 다 용의권이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매수인이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지면 여루에 있으면 그때는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그 다음에 순위가등기. 여기서 순위가등기란 말은 청구권 보전가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위가등기, 그 다음 환매권 이런 권리들은 역시 선순위면, 선순위란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이 말입니다. 앞서면 인수하고 후순위면 소멸하고.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사실 표가 이렇게 복잡한데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말소 기준 권리만 딱 아시면. 자, 그 다음 압류, 가압류는요 무조건 없어집니다. 경매가 되면 압류, 가압류, 저당권,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압류 교부 청구의 조세채권. 어떻게 됩니까? 조세채권. 조세채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 없습니다. 조세채권도 무조건 없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인수입니까? 오, 학설 보시면 안 돼요. 예, 판례 보셔야 됩니다.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순위만 인수. 우리는 실무로 해야 되실 분들입니다. 항상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험도 항상 요즘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절대 학설 안 나옵니다. 예. 대법원 판례는 선순위만 인수한다는 거예요. 여기 선순위만 인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자가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실제로 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자,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병은 다시 을에게 일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병이 을이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승소 판결 받고 나면 이제 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하면 되죠.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압류입니다. 압류. 그래서 압류보다 얘가 유치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을한테 그냥 인도를 해버렸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공사해주고 난 뒤에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얘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보고 뒤늦게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럼 유치권 인정되느냐? 안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학설은 유치권은 상관없이 인수해야 된다라는 게 학설의 다수 견해입니다. 다수 견해인데 대법원 판례는 뭐를 기준으로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압류를 기준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그걸 보고 압류라고 그럽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압류를 기준으로 얘보다 먼저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고요.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금 채권이 언제 발생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돌려줘 버리면 일단 유치권 상실해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순위만 인정이란 말 그 말입니다. 즉 압류 채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즉 먼저 유치권의 요건을 다 갖춘 경우 그때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 말입니다. 유치권 점유 시기는 자기가 소송에 보통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낙찰받은 사람이.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는 과정에서 언제 점유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유치권이 있으면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해야 돼요. 제기해가지고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해보면 나중에 소송 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이 실제로 3천만 원이었는데 유치권 신고를 5천만 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으로 돼 있던 걸 그냥 3천만 원만 지급하면 얘가 나갈 수도 있고 유치권이 이제 소멸할 수도 있고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변제하면 된다. 판결에서 만약 3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점유 일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일자보다 늦더라. 그러면 그때는 또 유치권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소송 과정 중에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등기부 한번 보세요. 등기부 없습니까? 자, 요 등기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기부 보는 방법, 어떤 점에서 유의해야 되고 등기부를 보면서 어떻게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지, 즉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다시피 현재 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부. 보통 토지 등기부랑 권리 관계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토지랑 건물이 같이 있으면. 자, 건물 등기부 거기 보시면 표제부 나오고 가구 나오죠. 표제부는 부동산에 표시가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부동산 표시가 나오고 그다음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각구에 보시면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고 이 보존 등기가 되면 등기부가 새로 개설이 되는 겁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고 그다음에 접수 일자 나오죠? 접수 일자 나오고 밑에 접수 번호 나옵니다. 접수 번호. 자, 만약에 접수 일자가 같아요. 그러면 우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권리의 우열 관계는 번호로 가는 겁니다. 네, 번호로 가요. 접수 일자가 같으면요. 근데 만약 어떤 분은 접수 번호에 너무 치중해서 보시다가 접수 번호가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면요. 등기 신청하면 해마다 접수 번호를 새로 갱신을 합니다. 그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서 가령 1월 2일 날 아침에 딱 9시 땅 하고 들어온 사람이 접수 번호 1번입니다. 그 등기소에.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해서 2번, 3번 해가서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해가 새로 바뀌면 다시 또 1번부터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일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권리 우열 관계 따질 때 접수 일자 보시고 그다음에 일자가 같은 경우에 접수 번호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접수 번호가 누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자,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에 아무것도 없죠. 원래 비워두는 겁니다. 미스프린트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소유자 뭐 일산 메탈 주식회사 해가지고 뭐 나오죠. 그다음에 양산시 소주동 나오고. 자, 등기부에 대표자가 기재됩니까? 등기부에 대표자요? 네, 등기부에 대표자 기재 안 되죠. 네. 근데 제가 아까 계약서에 꼭 기재하시라고 그랬어요. 계약서 할 때는 대표자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 어디 보면 나옵니까? 법인 등기. 네, 법인 등기 때문에 대표자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순위번호 2번 압류입니다. 순위번호 2번에서 등기 목적 압류돼 있죠. 요 압류. 자, 등기부 보시고 여러분 압류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 소유자 세금 안 냈구나 이 말입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안 내면 등기 목적란에 압류라고 나오고요. 그냥 일반 채권자한테 돈 빌렸는데 돈 안 갚아서 소송 들어오면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기재가 되든지 아니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세금 안 내면 그냥 압류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세 채권자는 누굽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법원 역시 국가입니다. 법원. 그럼 국가가 국가한테 경매 개시 결정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조세 채권은 세금 안 내면 세금 안 낸다고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혹시 소송하는 거 주변에서 보신 적 있어요? 소송 안 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한테는 바로 그냥 압류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등기 목적란에 세금 안 내면 그냥 압류라고 기재가 되고요. 돈 빌렸다가 돈 안 갚으면 경매 개시 결정. 그 중에서도 저당권 설정 안 했으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그다음 저당권 설정했으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압류해서 역시 접수 번호 나오고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 해서 2008년에서 압류 뭐라고 나오고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오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안 내니까 이렇게 압류라고 등기가 되더라. 세금 안 내도 압류라고 등기가 되고요. 보험료 안 내도 공과금 안 내도 압류라고 등기됩니다. 그 다음에 순위번호 3번 보시면 가압류 나오죠. 가압류. 접수번호 나오고 옆에 등기 원인 나오고요. 등기 원인 보시면 2008년 8월 27일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의 가압류 결정에서 갈로에서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사건 번호. 참고로 지금 가압류 같은 사건 번호는 카라고 표시를 해요. 사건 부호를. 우리 민법 많이 보셨죠? 그죠? 민법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도 보셨잖아요. 민법에서 판례 번호 나온 거 보셨어요? 관심 있게? 안 보셨어요? 가령 2015 뭐라고 나오죠? 다라고 나와요. 다. 3심은 다합니다. 사건 부호가. 3심은 다. 2심은요. 나. 1심은 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건 번호만 보면 이걸 통틀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접수 번호가 나오거든요. 가령 꼭두 새벽부터 들어갔다 1월 2일 일찍부터 들어갔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대법원 사건입니다. 다라고 보면 아 이거 대법원 사건이구나. 즉 3심 최종심 사건이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심은 나, 1심은 가입니다. 근데 1심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가령 2015 가단, 가합 이래가지고 가단은 뭐냐면 단독, 판사가 단독입니다. 혼자 나와요. 예. 가합은 합의부입니다. 판사가 3명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왜 나단 나합이 없을까요? 전부 합의부입니다. 2심부터는 전부 합의부예요. 2심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3심도 다 합의부입니다. 그 다음 3심 중에서도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라고 나와요. 예. 전원합의체는 무슨 말이냐, 대법관이 일단 다 출석한다 이 말이에요. 4분의 3인가 법 규정에 4분의 3인가로 되어 있어요. 4분의 3 이상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다 나옵니다. 대법관 숫자가 14명이거든요. 그래서 14명 우리 TV에 보면 도미노처럼 쭉 앉아 있어요. 예. 대법관들 14명 쭉. 그럼 그게 보면 아 전원합의체 판결이구나 이겁니다. 그럼 전원합의체는 옆에다 전원합의체라고 적어놔요. 전원합의체라고. 그래서 이 가단 뭐냐면 아 신청 사건,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건 부호가 가단이라 가단 이래 됩니다. 가단. 그다음에 합의부는 가합 이래 됩니다. 그래서 딱 사건 번호만 보면 아 무슨 사건인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제 캐치해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니 저기 4번 많이 급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자, 순위번호 4번에서 2번 압류 등기 말소 나오죠? 2번 압류 등기. 이게 우리 말소 등기 말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는 거 아시죠? 항상 주등기입니다. 이렇게 4번 주등기로 하고 그다음에 2번 압류 등기 말소니까 2번을 주말합니다. 지금 주말이 붉은색으로 지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검정색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흑색 프린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순위번호 5 강제 경매 개시 결정 해서 갈로 해서 3번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행 나오죠. 예.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란 말은 다 이제 등기부에 이거 봐서 무슨 이야기냐? 아, 일반 채권자가 본안 승소 판결 받았구나 이 말입니다. 본안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압류를 했구나. 즉 압류되면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등기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갈로에서 3번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압류 채권자는 그 전에 가압류를 해놨구나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압류했다가 승소 판결 받아서 이번에 본압류로 들어가면 이렇게 갈로에서 본압류로 이행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원인 보시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나오죠.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 해서 2009 타경 나오죠. 이제 압류 사건은 아까 가압류는 가단, 가합 이랬잖아요. 이번에는 압류는 타경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타경이라고요. 타경. 채권 압류는 타채 이래 됩니다. 타채. 자, 압류돼 그다음에 본압류를 즉 강제경매 개시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6번 순위번호 6번 다시 압류됐죠? 아, 등기 목적이 이제 압류만 돼 있는 거 봐도 아, 세금 내지는 공과금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고 뒤에 딱 오른쪽에 넘어 보시면 아, 건강보험공단. 이 사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정말 안 내네요. 그죠? 그다음에 순위번호 7번 가압류 그다음에 뭐 다른 건 보실 거 없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압류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청구 금액 기재가 돼요. 청구 금액이 얼마라고 청구 금액 기재가 되고 지금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서 청구 금액을 나눠서 적어 놨습니다. 근데 이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압류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따로따로 가압류 신청하면 각각 청구 금액 해서 가압류 등기가 따로따로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같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뭐 조중렬 정진구 해가지고 쭉 3명 나오죠. 그 다음에 순위번호 8번 다시 5번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 해서 등기 원인을 보시면 취하입니다. 취하. 즉 5번 강제경매 아까 가압류했다가 본압류로 이행한 사람이 취하를 한 거예요. 취하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변제기를 유예받았거나 그죠? 변제기를 채권자가 좀 유예를 해준 거예요.
야, 뭐 한 1년 있다 줘 라고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유예를 해줬거나 이런 경우에 취하를 하겠죠.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그죠? 그 다음에 9번 이제 6번 압류 등기 말소. 6번 압류 등기 말소에서 등기 원인이 뭐라고 나오죠? 해제. 즉 무슨 말이냐? 세금 공과금 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9번에 순위번호 9번으로 6번 압류 등기 말소라고 이렇게 등기하고 난 뒤에 반드시 6번 등기를 주말해 버립니다. 지웁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다 지워져 있죠. 예.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말소 등기를 잘못했다고 말소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말소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는 말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아마 붉은색으로 지우는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말소 등기는 말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순위번호 10번 7번 가압류 등기 역시 말소 해제. 뭐 이유는 줬겠죠. 돈을 줬겠죠. 보통 보면 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이 정도 나와요. 보통 보면 다시 순위번호 11번 봅니다. 11번 자 가압류 청구 금액 나오고요. 그 다음 순위번호 12번 3번 가압류 등기 말소 해서 역시 또 해제. 그 다음 13번 11번 가압류 등기 말소 해제 해가지고 다 앞에 거 다 주말합니다. 말소 등기니까. 그 다음 14번 또 압류 또 보험료 안 냈네요. 그 다음 15번 또 압류 이번에는 또 연금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6번에 이제 압류 보니까 세금. 자 세금 보시면 권리자 국은 뭐죠?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가라고 기재하지 않고 국이라고 기재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하지 않고요. 그냥 국이라고 기재합니다. 권리자 국.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등기부 열람하시다가 왜 인터넷으로 열람하다 보면 아직까지 돈 계산하기 전에 그 권리자 누구 해가지고 앞글자만 이렇게 나와요. 가령 제가 살고 있는 제 부동산에 제 소유 부동산에 등기부를 떼보면 여러분들이 떼보시면 등기부는 아무나 다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떼보시면 돈 안 내도 일단 다 부동산 표시만 해가지고 딱딱 클릭해가지고 끼워 넣으면 입력해 넣으면 권리자란에 가령 제 같으면 X는 아닙니다. X는 여기잖아요. 별표 나와요. 갑자기 하는데 X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 나온다고요. 그죠? 근데 어떤 등기부를 열람을 하고 딱 떼봤더니 이래 딱 나와 있어요. 이거 등기부 떼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굳이 우리 돈 아깝게 열람해 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이래 돼 있으면 이거 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름이 한자인 사람도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성은 하나 내지는 두 글자 아닙니까? 그죠? 남궁이나 선우나 이런 사람은 두 글자고 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름은 최소한 한자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명은 두 자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땡 이러면 이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떼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류해서 처분청 금정세무서 해가지고 금정세무서. 이 양산의 경우에는 그 관할세무서가 금정세무서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번호 17 이제 가압류해서 또 나오고요. 가압류 보시면 청구금액 쭉 나오죠. 청구금액 쭉 나오고 밑에 보시면 채권자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국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중국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것도 알아두시라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인. 미국 사람은요? 미국인 이렇게 안 써요. 미합중국인 이렇게 써요. 미합중국인. 그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선정당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선정당사자라는 말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소송 진행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일일이 송달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여러 명이면 불편하니까 그 중에서 선정 당사자를 하나 정합니다. 즉 대표다 이 말입니다. 대표. 그 대표가 이름이 정해암이네요. 중화인민공화국인이고 정해암. 그 뒤에 보시면 뒷자리가 오로 시작하죠. 네. 그러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고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죠? 외국인 남자요. 예.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죠. 등기부 보면. 그 정혜암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예요. 그죠? 그 다음 쭉 나오죠. 중화인민공화국인들이 이제 앞에는 선정 당사자 있고 뒤에는 뭡니까? 예. 역시 중국은 인해 전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나오죠, 막. 이제 갈로에서 선정자입니다. 얘들은 선정자. 아까 앞에 있는 애는 선정 당사. 얘가 대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소송할 때 그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선정자들은 가만히 있고 나중에 소송의 효력만 받게 되는 거예요. 선정자 쭉 나오죠. 보나마나 무슨 소송하고 있겠습니까? 임금이죠. 이 공장이거든요, 이거. 아까 소유자가 일산메탈 주식회사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순위번호 18번 또 가압류 해서 또 나오고요. 가압류 뭐 같으니까 뭐 별로 보실 거. 이번에는 보세요. 카합 나왔죠? 카합. 금액을 보세요. 청구 금액 크잖아요. 그러면 합의부입니다. 카합. 아까 앞에는 카단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순위번호 19번 또 역시 가압류.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드디어 저당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받은 겁니다. 즉 저당권자가 압류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부 보시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가 압류 들어왔다. 내지는 전세권자가 압류 들어왔다. 전세권자가 압류 들어오는 경우 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저당권자일 겁니다. 즉 이제 은행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이런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21번 압류 순위번호 21번 압류 권리자 보시면 양산시 그죠?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이제 지방세를 체납한 거죠, 그죠? 아까 앞에는 국세였고 무조건 세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국세는 국가 그죠? 국이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세는. 그 다음에 순위번호 22번 가압류 그래서 또 금액 얼마 가압류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또 가압류 24번 가압류 25번 압류 25번 압류 이 압류라는 말이 딱 나왔다 그러면 역시 조세 아니면 공과금이다. 그 다음 26번 순위번호 26번 소유권 이전입니다. 즉 임의경매 개시 결정 지금 앞에 뭐 있었습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 결정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경매 절차로 쭉 나간 거예요. 쭉 나가가지고 이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한 겁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이라고 등기가 되고요.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닙니다. 승계 취득이에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보시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소유자는 이제 주식회사 영케미칼이고요. 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에 가서 나오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본점 소재지입니다. 항상 법인 이름 나오면 법인 밑에는 본점 소재지. 지점 쓰면 안 돼요. 항상 본점. 뭐라고요? 경매개시 결정 원인 등기는 아무리 봐도 그게 지금 순위번호 26번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20번 임의개시 결정 그 원인이 있어요. 순위번호 20번요? 등기 원인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어야 등기가 뭐 그거는요. 그죠? 을구에 보면 이제 저당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구에 있는 거죠. 을구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각구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6번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 다음에 순위번호 27번 보세요. 자 14번, 15번, 16번에가 쭉 기재하죠. 뒤까지 넘겨보세요. 쭉 보세요. 전부 뭡니까? 말소. 즉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얘보다 후순위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지우는 겁니다. 다행히 여기는 가처분이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말소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 보시면 전부 다 주말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참고로 이 말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촉탁 등기입니까? 촉탁 등기입니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신청입니까? 촉탁입니까? 촉탁입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되는 것이죠. 예. 매각 대금 납부하면 그때 소유권자 되는 거예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촉탁입니다. 말소 등기도 다 촉탁이고요. 등기소 가서 내가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을구를 한번 보세요. 을구 보시면 순위번호 1번에서 근저당권 설정 나오죠. 뭐 접수 등기 원인에서 뭐 추가 설정 계약 해서 채권 최고의 금액 나오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 항상 채권 최고액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 채무자 나오고요. 채무자 아까 일산메탈 주식회사가 소유자였잖아요. 얘가 채무자로서 돈 빌린 거네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그래서 부산은행의 본점 소재지가 항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갈로에서 취급지점이 나오고요. 취급지점 나오고 밑에 보시면 공동담보 돼 있죠. 그 다음에 토지 돼 있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 앞에 토지가 두 개에다가 공동담보로 설정이 돼 있었고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추가로 담보 설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앞에 이미 토지 두 개가 돼 있었고요. 이제 건물 새로 신축해가지고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추가로 담보 설정했겠죠. 그 다음에 1-1 보면 1번 근저당권 변경이라고 나와있죠. 1번 근저당권 변경해서 변경계약 보시고 그 다음에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174호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건물 지었어요. 일산 메탈 주식회사가 건물 지었어요. 그리고 짓고 나니까 이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줬죠. 거기다 추가로 이제 건물 다 짓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공장 기계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선반이니 밀링머신이니 그죠? 뭐 호이스트 이런 거 막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런 거 다 들어오면 한꺼번에 공장 저당 또 설정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저당권 공동담보 변경해서 근저당권 변경해서 공장저당법 7조 목록 해가지고 공장저당의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여기서 목록은 기계기구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 순위번호 1-1, 1-1 이거 부기등기가 아시죠? 네. 1번 근저당권 공동담보 변경해서 공동담보 토지 경상남도 양상시 소주동 913-3 토지 표시 변경으로 인하여 몇 년 몇 월 며칠에 부기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양산시 소주동으로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됐대요. 토지의 표시가. 그전에는 아마 소주리였을 겁니다. 소주리에서 웅상읍이었습니까? 네. 웅상읍 하여튼 소주리에서 소주동으로. 네. 그럼 그거 이제 표시 변경됐다고 이제 등기 기재된 겁니다. 그 다음에 1-3 1번 근저당권 공동담보 변경 그래서 공동담보 역시 변경됐네요. 그죠? 아까 앞에 토지가 공동담보로 두 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둘 다 소주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위번호 2번 근저당권 설정 나오죠. 2번으로 또 설정했어요. 순위번호 2번으로 채권 재고액 또 3억 6천 해가지고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그다음에 공동담보 뭐 앞에 내용이랑 같죠. 다만 추가로 이렇게 금액을 늘렸죠. 자, 여러분 채권 금액 늘릴 때 즉 채권 최고액을 늘릴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로 설정 등기를 합니다. 추가로 설정 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셔도 돼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 변경 등기가 뭐죠?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 있잖아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뭡니까? 말소 등기와의 차이점. 말소 등기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고요. 변경과 경정은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 즉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올해 시험에도 또 나왔죠. 항상 매년은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이나 경정은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슨 이야기냐? 다 동일성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채권 최고액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후순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가 첨부 안 되면 이렇게 부기 등기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간편하게 그냥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따로 해버립니다. 실무상. 근데 변경 등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 등기도 됩니다. 가끔 의뢰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거 변경 등기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비용 면에서 차이가 조금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변경 등기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뒤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돼요.
이해관계 있으면 어차피 그거 변경 등기 주등기를 할 바에 그냥 추가로 설정 등기하는 게 낫습니다. 받으면 되죠. 근데 어떤 이해관계인이 해주겠습니까? 잘 안 해주죠. 예. 그래서 그냥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보통의 경우는 그 받아내기 엄청 어렵거든요. 예. 받아내면 역시 이제 우리 배울 때는 그죠. 받아내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등기, 예, 그죠. 승낙서 첨부 안 하면 주등기, 뭐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승낙서 안 써줘요. 자, 그다음 순위번호 3번. 7페이지 순위번호 3번 건재당권 설정해서 또 채권 최고액. 그래서 이제 순위번호 3번까지 건재당권 설정 또 들어갔네, 그죠? 그러니까 또 빌리고 한 거예요. 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순위번호 뭐 3-1 뭐 3번 건재당권 담보 추가, 아까 담보가 추가된 경우에는 이렇게 담보 추가라고 이렇게 등기가 되고요. 순위번호 4번에서 건재당권 설정 등기, 또 순위번호 4번으로 또 설정했어요. 예, 5번으로 또 설정하고요. 6번 또 설정하고 계속해서 이제 돈 빌려 나가는 거죠. 이제 곧 망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곧 망합니다. 보세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번 건재당권 설정 등기 말소. 5번은 갚았네요. 네, 해지란 말은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갚았고. 그다음에 6번 아니 8번이죠. 8번 건재당권 설정 또 설정했어요. 건재당권자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한국전력공사죠, 그죠? 한국전력공사. 이 경우에 여러분 가끔씩 건재당권과 전력공사라든지 이런 국가라든지 건재당권자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국가에서 돈 빌린 게 아니라 전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분할로 내겠다고 하고 건재당권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도 그래야 됩니다. 예. 세금도요. 나중에 분할 납부하겠다 하고 건재당권 설정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건재당권 설정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 뭐 해가지고 건재당권자 한국전력공사 나오고요. 이제 9번 보세요. 쭉 말소 나오죠. 쭉 말소. 왜냐하면 건재당권은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들입니다. 건재당권은 전부 말소 기준 권리죠. 전부 말소되고 등기 원인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그래서 결국은 그죠. 아까 다른 회사에서 영케미칼인가 거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아가게 된 거죠.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작이 조금 늦었고 해서 조금 더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중에 업 하실 때 번창하기를 꼭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